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거대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중국의 정치 무대 뒤에서 단 한 사람이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장면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완성되고 있었죠. 그 인물은 바로 시진핑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을 이해하려면 2022년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벌어진 장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빨간 커튼이 천천히 열리고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한 명씩 등장했습니다. 이 등장 순서는 중국 권력 서열을 상징하는 의식과도 같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걸어 나온 사람은 역시 시진핑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확인했습니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이미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사라졌고 이번 20차 당대회는 그가 중국을 장기적으로 이끌 구도를 확정하는 자리였다는 사실을요. 더 이상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게 적용되던 이 연임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마오쩌둥 이후 어떤 지도자도 가지 않았던 길을 시진핑이 걷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종신제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에서 임기 제한이 없다는 말은 곧 평생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덩샤오핑 이후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집단 지도 체제의 큰 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중국 현대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태자당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권력의 칼날을 직접 맞았습니다. 시진핑은 1953년 혁명원로 시중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시중신은 홍군 시절부터 활동했던 고위 혁명가였고 건국 후에는 부총리급 지도자로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즉,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른바 태자당의 중심부에서 성장한 셈이었죠.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이런 배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화려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966년 마오쩌둥이 대대적인 권력 재편을 위해 홍위병을 앞세워 중국 전역을 뒤흔들기 시작했을 때 시중신 역시 정치적으로 몰락했고 강제 비판을 받아 투옥되었죠. 아버지가 반당분자로 몰락하자 시진핑의 삶 역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베이징 명문학교에서 쫓겨났고 결국 15세 때 산시성 예난 인근의 시골 마을로 하방을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진핑은 동굴집에서 지내며 농사일을 해야 했고 겨울이면 갈라진 손으로 물을 퍼올리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경험을 그는 훗날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 고단한 시간은 시진핑에게 단순한 고난을 넘어서는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시 청년 시진핑이 다시 당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무려 7번이나 신청서를 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었죠.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1976년 마오가 사망하고 중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실각했던 덩샤오핑이 복귀하면서 중국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죠.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이라는 거대한 정책을 추진했고 국가 운영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마오와 달리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 즉 여러 지도자가 권력을 나누어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었죠. 1981년 발표된 제2차 역사 결의는 앞으로는 개인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체제는 이후 약 30년간 유지되며 중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파벌 간 경쟁이 복잡하게 얽히는 구조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시진핑은 다른 태자당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중앙 권력 투쟁의 중심인 베이징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허베이의 말단 현급 당서기에서 시작하여 푸젠의 부지사와 도지사, 저장성 당서기, 그리고 대도시 상하이의 당서기까지 시진핑은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방에서 보냈습니다.
이 지방 경력은 그에게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각 지역의 관료, 사업가, 군 인맥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둘째, 중앙 파벌 정치의 칼날을 직접적으로 피할 수 있었죠. 2007년 그는 마침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됩니다. 이는 사실상 차기 지도자 내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시진핑은 최종적으로 총서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임자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 정치는 비교적 안정된 파벌 균형 속에서 굴러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무기는 반부패 캠페인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그는 호랑이도 잡고 파리도 잡습니다라는 유명한 구호 아래 대대적인 부패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부패 척결은 중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과제였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도 높았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으로 장점인계 실세, 군부 고위 장성, 공안 정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까지 줄줄이 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고위직이 제거되었고 그 빈자리는 시진핑과 가까운 인물들이 채워졌습니다. 단 5년 만에 중국 권력의 지도층은 거의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2018년 중국 현대사를 바꿔버린 헌법 수정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중국은 역사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바로 헌법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삭제한 것이었죠. 이 조항은 덩샤오핑 이후 40년간 유지되어 온 권력 분산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그 의미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권력 구조에서 지도자의 임기라는 제한은 사실상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마오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 집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안정적 리더십 유지라는 명분이 강조되었죠. 2021년 제3차 역사 결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의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아 내놓은 정치적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마오 덩샤오핑과 함께 현대 중국을 이끈 세 번째 핵심 지도자로 시진핑을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사상이 지도 이념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죠. 이는 중국 정치에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역대 지도자 중 공식적으로 이념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중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국익을 주장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방어선을 강화했고 대만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경제 대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을 가진 정치 대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죠. 그러나 코로나19는 시진핑 체제의 첫 균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강력한 방역이 효과를 내는 듯 보였지만 장기간 이어진 도시 봉쇄는 사회적 피로를 극대화했습니다. 2022년에는 중국 전역에서 이례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정부는 결국 방역 정책을 큰 폭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보기 힘들었던 정책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차 당대회,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당대회에서 구성된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시진핑과 가까운 인물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처럼 파벌 간 균형을 맞추는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곧 중국 정치가 명백하게 강한 1인 중심 체제로 돌아섰다는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시진핑의 장기 전략 아래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가 언제까지 권력을 유지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소년의 생애가 국가의 구조를 바꿔놓았습니다.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서 동굴 같은 집에서 농사일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낸 소년. 그 소년은
개인의 의지와 시대의 흐름, 혁명 원로 가문의 유산과 냉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 권력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걸어갔습니다. 반세기가 흐른 뒤 그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절대적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 구조는 그와 함께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중국 현대사의 큰 변곡점이자 21세기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서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